어떻게 보면 지금 같은 시장에 배당주가 굉장히 좋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배당을 많이 주는 회사의 특징이 있습니다. 일단 재무구조가 양호하고요. 그다음에 자기들이 벌어들이는 어떤 현금 창출 능력이 굉장히 우수한 회사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동성과 어떤 외부 충격에 있어서도 상당히 꾸준하게 이익을 내면서 또 현금이 많으니까 그거 가지고 어제도 뭐 어떤 회사가 이제 공시를 해서 제가 굉장히 흐뭇하게 바라봤는데 네. 현금을 가지고 굉장히 과감하게 남들 투자 안 할 때 투자할 수가 있어요. 성장을 위한 투자. 그럼요. 그럼 그럴 때 그런 투자를 통해서 또 시장이 또 항상 업앤다운 있으니까 경기가 좋아질 때는 또 페이백 해줍니다. 굉장히 성과가 좋아지기 때문에 이런 그 배당주를 바라보는 관점에 있어서 배당 수익률 높은 회사뿐 아니라 현금 창출 능력이 좋고 앞으로 미래까지 이렇게 투자할 수 있는 회사들이 저희가 생각하는 어떤 배당주 투자의 정석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배당주는 좋은 투자 대안이다. 강력하게 말씀드리는 것이죠. 안녕하십니까. VIP 자산운용의 천철 대표입니다. 시장의 가치 투자 고수들을 모시고 투자 철학과 아이디어를 들어보는 최준철의 가치하는 가치 투자 코너. 오늘은 9번째 시간으로 처음으로 여성 매니저를 초대했습니다. 네, 베어링 자산운용의 김지영 매니저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그 베어링 자산운용에서 이제 대표 펀드인 베어링 고배당 펀드를 운용을 하고 계시죠. 제가 소개를 이제 잠깐 제가 직접 드리자면 이제 대학을 졸업을 하시자마자 98년도에 대한투자신탁에서 이제 직장 생활을 시작을 하셨고, 그러니까 이제 25년 구력의 펀드 매니저. 라고 많이 무사합니다. 네. 그리고 대부분의 기간을 뭐 한 약 20년간을 이제 배당주 운용만 해오셨어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이제 베어링 자산운용에서 13년을 재직을 하셨고, 근데 들어가실 때는 이제 세이에셋 맞습니다. 였고 그다음에 이제 베어링 자산운용으로 바뀌게 됐죠. 그래서 저는 이제 김지영 매니저님 하면 이제 찐 배당주 매니저 이렇게 이제 제가 인식이 돼 있어서 사실은 오늘도 이제 배당주 투자에 대한 이야기들을 제가 좀 꺼내고 그리고 시청자분들에게 배당주 투자 전략에 대해서 알려드리는 그런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어제 개인적으로 좀 궁금한 것부터 먼저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커리어상 보면은 일단 지금도 여성 매니저가 그렇게 많지 않으시잖아요. 이제 요 방송에서도 이제 처음 나오신 케이스시고, 애널리스트는 많은데 정작 펀드 매니저 숫자는 현격하게 좀 적은 것 같아요. 게다가 이제 매니저를 시작하신 게 98년이면 IMF 시절이면 주식에 대한 인식도 너무 안 좋고 뭐 패가망신한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들으셨을 거고, 그런데 어떻게 처음에 이제 주식 투자에 관심을 갖게 되시고 펀드 매니저를 해야 되겠다고 결심을 하셨는지 그 스토리부터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너무 오래전 얘기고 좀 굉장히 부끄러운 얘기가 많은데요. 그냥 얼떨결에 하다 보니 매니저가 됐다 이렇게 말하면 좀 되게 좀 그럴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좀 스토리를 말씀을 드리면, 그 98년 IMF 외환위기 시절에 제가 이제 대학교 4학년이었고, 정말 뽑는 데가 없었어요. 그때, 원서를 주신 데가 이제 대한투자신탁이었고, 그때 이제 입사를 하게 됐습니다. 처음에 이제 일을 하다가 사내에서 펀드 매니저 양성 과정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당시 99년이면 주가 지수가 뭐 300에서 1000을 굉장히 강하게 간 시장이었거든요. 제 눈에는 매니저 대단하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일단 그 과정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이제 잘 성공적으로 마치고 주식운용본부로 발령을 받았는데, 이제 그때가 주가지수가 거의 1000포인트 근처였습니다. 꼭지를 잡고 시작을 했죠. 그러고 나서 주식은 뭐 계속 빠지는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언제 시작했냐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주식은 늘상 빠지는 것인가? 이건 뭐지? 그래서 굉장히 공부를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동안에 뭐 제가 금융 쪽으로 취직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한 것도 있고, 그런데 전 뭐 경영 전략이라든지 뭐 마케팅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굉장히 관심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나 보니 그 기업에 대해서 알아가고자 하는 욕구, 그런 것들이 뭐 매니저로서 잘 이어졌던 게 아닌가라는 그냥 저만의 생각? 근데 그거 자체도 저는 좀 신기한 게, 사실은 저희 동년배다 보니까 저희도 정원 240명에 여학생들이 한 7명?
예, 경영학과 네,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성분들은 일반적으로 기업 경영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이 많은 그런 분위기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거기에 대한 관심이 있었다는 것도 좀 신기하네요, 저는. 네, 뭐 제가 좀 반골 기질이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요. 사실 이러한 어떤 반골 기질, 누구나 다 예스할 때, 그거는 아니지라고 하는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가치 투자자로서 예. 제가 성장하는데 많은 밑거름이 됐다고도 네. 보여집니다. 그러면 그때 왜 주가가 이제 쭉 빠지고 저는 사실 96년도에 시작을 해가지고 IMF를 맞다 보니까 회사가 이렇게 쉽게 망하는구나. 그래서 이제 안 망하는 데를 찾아야 되겠다가 제 처음에 화두였었는데 주가가 계속 빠지는 걸 경험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그때의 잠정적인 결론은 뭐였나요? 그때 잠정적인 결론은 일단 남들이 다 너무 열광할 때는 그 근처에는 가지 말아야 되겠다. 네, 군중 심리라는 게 굉장히 무섭구나를 그때 깨닫게 되었어요. 예, 99년이 가져다준 교훈이고 네. 아마 최근 한 몇 년간도 비슷합니다. 예, 느낌을 예. 받지 않으셨을까 싶네요. 예, 예. 그 당시에 이제 얘기를 좀 너무 옛날 얘기라서 지루하실 수 있겠는데 그 당시에 이제 그 밸류에이션 기법이 시장에서 굉장히 핫가 됐었던 게 PEG라는 거였어요. 예, 그러니까 매출액을 기준으로. 예, 매출액 성장률이 있으면 예를 들면 20%면 PR이 20배면은 PSR이 20배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맞죠? 네. 예, 그러니까 PSR은 이제 매출 기준이고 네네네. PEG는 성장률과 PR 이렇게 관련을. 그래서 일단 그로스가 나오면 무조건 PEG를 많이 줘도 된다는 거예요. 그것도 좀 이상하고 그 다음에 뭐 가입자가 몇 명이면 가입자당 가치가 얼마야 되는데 그게 얼마가 된다는 거예요. 이것도 좀 이해가 안 되고 아무튼 알쏭달쏭한 것들이 이제 그때 많이 생겼는데 그 마크 트웨인의 말이 상당히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역사는 되풀이되지 않지만 운율을 맞춘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항상 그런 부분들이 기시감이 들 때가 있는데 뭐 작년도 역시 그랬던 것 같아요. 20년 만에 또 이제 있고 그런 개념들이 이제 나왔는데 생각해보면 또 PDR이 나왔을 때가 어떻게 보면 상당히 좀 고점이었던 그런 경험들을 이제 갖고 계시네요. 그럼 이제 배당주 투자에 대한 얘기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배당주 펀드를 하시니까 배당주에 대한 애정과 상당히 뭐 호의를 갖고 계실 텐데 좀 객관적으로 배당주 투자의 장점? 배당주 투자라면 이게 좋다라고 하는 것부터 좀 먼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일단 배당주에 대한 기준을 조금 세우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이제 다들 배당주 펀드를 한다고 한다면 그 배당주 펀드를 가입하면 배당 수익률이 예상 배당 수익률이 뭐 3.5% 4% 나옵니다. 그러면은 3.5% 4%는 내가 확정적으로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부터라는 이제 질문을 많이 받고요. 두 번째 이제 배당주에 대한 관점에 있어서 그럼 배당만 많이 주는 회사만 투자하는 거예요? 라는 질문을 되게 많이 받는데 그 두 가지 모두 아니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당주 투자가 좋은 부분들은 일단 포트폴리오 관점에서 예를 들면 다 아시니까 PER이라고 한다면 어떤 펀더멘탈이 동일하다고 한다면 PER이 낮으면 그 포트폴리오가 저평가됐다고 이제 생각들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왜 그렇게 보냐면 주가를 이익으로 나눈 부분이니까 낮으면 당연히 좋은 거지라고 이제 다들 생각하시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배당 수익률을 왜 저희가 강조를 하냐 하면 같은 펀더멘탈일 경우에 배당 수익률이라는 거는 배당을 주가로 나눈 거예요. 그러면 배당 수익률이 높은 거는 결국은 저평가됐을 확률이 높은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배당 수익률을 포트폴리오 관점에서 보는 이유는 어떤 포트폴리오든 저평가돼 있으면 성과가 좋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평가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저희의 목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럼 배당주 펀드를 운용을 할 때 배당만 많이 주는 종목만 가지고는 사실 인컴 펀드랑 다름이 없어요. 저희는 이제 주식을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시세 차익도 같이 노려야 되는 거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배당의 어떤 배당 매력도를 배당금과 배당금 수익과 자본 차익으로 같이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평가돼서 주식으로서 먹을 수가 있어야 배당주 펀드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당주 펀드를 가입하실 때 배당만 많이 준다. 이거는 원금 손실이 가능성이 아예 없다. 이렇게 보시면 안 될 것 같고요. 근데 다만 이제 저희가 그 노하우를 가지고 굉장히 잘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말씀드린 저희 펀드가 저평가됐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결국은 시장은 저평가된 자산을
적정가나 적정가 이상으로 끌어올리는 노력을 합니다.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효율적인 어떤 시장이라고 본다면은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선제적으로 잘 해왔기 때문에 성과가 굉장히 좀 안정적이었다라고 네.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배당을 받아서 현금 받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갖고 놀지 않습니다. 또 저평가된 주식이 있으면 또 열심히 재투자. 사는 거예요. 배당의 재투자 효과가 쭉 누적이 돼가면서 저희 성과가 상당히 좀 안정적으로 나올 수 있었던 배경이고요. 어떻게 보면 지금 같은 시장에 배당주가 굉장히 좋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배당을 많이 주는 회사의 특징이 있습니다. 일단 재무구조가 양호하고요. 그다음에 자기들이 벌어들이는 어떤 그 현금 창출 능력이 굉장히 우수한 회사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동성과 어떤 외부 충격에 있어서도 상당히 꾸준하게 이익을 내면서 또 현금이 많으니까 그거 가지고 어제도 뭐 어떤 회사가 이제 공시를 해서 제가 굉장히 흐뭇하게 바라봤는데 네. 현금을 가지고 굉장히 과감하게 남들 투자 안 할 때 투자할 수가 있어요. 성장을 위한 투자를 하는 거죠. 그럼요. 그럼 그럴 때 그런 투자를 통해서 또 시장이 또 항상 업앤다운 있으니까 경기가 좋아질 때는 또 페이백 해줍니다. 굉장히 성과가 좋아지기 때문에 이런 그 배당주를 바라보는 관점에 있어서 일단 배당 수익률 높은 회사뿐 아니라 현금 창출 능력이 좋고 앞으로 미래까지 이렇게 투자할 수 있는 회사들이 저희가 생각하는 어떤 배당주 투자의 정석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배당주는 좋은 투자 대안이다라고 저희는 강력하게 말씀드리는 것이죠. 그럼 정리를 좀 해보면 일단 배당주 카테고리, 그러니까 배당 수익률이 좀 나오는 종목은 그 회사의 뭐 비즈니스 모델, 재무 구조, 저평가 정도까지를 쉽게 이렇게 파악할 수 있으면서 배당을 가지고 재투자해서 수익률을 좀 올릴 수도 있고 하지만 배당만 먹으려고 운용하는 게 배당주 전략, 배당주 펀드는 아니다라는 예, 그런 주장이신 거죠. 네네, 맞습니다. 그러면 동일한 조건에서 예를 들면 배당 수익률이 좀 적지만 성장률이 좀 높은 거랑 배당 수익률이 좀 많이 나오는데 성장이 좀 더딘 거 사이에서는 어떤 픽을 합니까? 그냥 다 삽니까? 아니면 그래도 그 안에서도 어느 정도 선호가 있나요? 아니면 배당주 펀드라고 하더라도 또 매니저의 성향에 따라서 좀 선택이 갈리게 되는 건가요? 네. 역시 날카로운 질문이신데요. 네, 궁금해가지고. 이거 영업비밀입니다. 네. 영업비밀 좀 공개 좀 하고 가십시오. 네. 아무래도 저희한테는 그러니까 배당주 특성이 좀 업력이 좀 오래되고 안정적인 그런 비즈니스 모델을 갖고 있는 회사들에 투자를 하다 보니까 어떤 업종에는 상당히 그런 회사들이 많이 있을 수가 있고요. 어떤 업종에는 그런 회사들이 없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또 벤치마크라는 것들을 항상 또 생각을 해야 되고 그리고 앞으로 성장이 있는 회사들에 대해서도 저희가 투자를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배당 수익률이 많이 나오는 그런 업종에 대해서는 그 안에서도 저평가 여부, 배당 수익률 정도에 따라서 픽을 하고요. 그렇고 이제 배당 수익률이 좀 안 나오는 업종에서는 그래도 배당 수익률이 좀 나오면서 성장성이 굉장히 안정적으로 나올 수 있는 그런 저평가된 성장주 이렇게 발굴을 합니다. 근데 다만 저희가 조금 지양하고 있는, 좀 안 하고 있는 투자는 네. 배당 수익률이 시장이 지금 배당 수익률이 한 2.5% 정도 나온다고 합니다. 네, 평균으로요. 네, 평균으로. 예. 그런데 이제 0.몇 % 되는 종목에 대해서 배당 수익률 0.몇 % 되는 거의 배당 안 하는 종목들이잖아요. 그런데 내년도에 그 회사가 배당을 뭐 2배를 주거나 3배를 주거나 성장률이 굉장히 좋다고 해서 투자하진 않습니다. 최근에 이제 저희가 성장성이 좀 담보되는 회사들이 주가가 많이 빠져서 담고 있는 종목들이 있는데 대략 이제 배당 수익률이 2% 근접을 하는 종목들에 네. 대해서는 이제 투자를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다 투자를 하다 보면은 저희 배당 수익률이 너무 성장성에만 쏠리게 되면 떨어지기 때문에 저희 펀드의 저평가 정도가 좀 훼손이 될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성장성만 보고 하는 그런 업종이나 종목에 대해서는 비중을 좀 다소 낮게 가져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사고 안 사고의 문제라기보다는 전체 포트폴리오 하에서 뭐 비중의 차이를 냈다든지 그리고 전체적인 배당 수익률의 평균치를 어느 정도 목표치를 가지고 운용을 하고 계시는 뭐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예, 역시 이해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바로 이렇게 영업 비밀을 제가 네. 알게 됐습니다. 사실 투자자들이 좀 흑백 논리로 접근을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뭐 투자가 아트다, 뭐 종합적으로 봐야 된다 이런 얘기들 하시는 게 제가 항상 초대 손님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결코 뭔가 쏠려 있거나
그러기보다는 항상 뭔가 좀 균형적이고 종합적으로 해답을 좀 찾아간다는 느낌을 많이 받는데 네. 김지영 매니저님도 마찬가지신 맞습니다.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런 오해도 좀 풀어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그 고배당주, 그러니까 배당주와 뭐 고배당주라는 개념이 들어가면 조금 더 이렇게 강한 느낌이잖아요. 네. 그러면 숫자적으로 봤을 때 대략 고배당주다라고 하면은 어느 정도 수준의 배당 수익률이 나오면 고배당주라는 인식이 있으신 건가요? 네, 그것도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십니다. 예. 지금 사실 예. 저희가 운용할 때 되게 힘든 부분은 다들 배당을 많이 주려고 노력들을 하세요. 네. 그래서 너무 감사하게도 대안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서 픽을 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고배당주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예, 요즘 뭐 9%짜리, 뭐 10%짜리도 가끔 보이고. 그래서 대략 한 뭐 4~5% 정도면은 지금은 고배당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다만 배당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회사의 저평가 여부도 그리고 성장성까지도 보고 있기 때문에 뭐 10%짜리 배당 수익률이 나오면 그 종목만 사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네요. 네, 그 배당 수익률만 보고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뭐 금리 수준이나 이런 걸 봤을 때 한 4~5% 정도면은 그래도 고배당주 영역에 들어가고 그래도 포트폴리오에는 뭐 2%짜리 뭐 네. 이런 것들도 같이 이제 담고 계시지만 2%가 들어간 데는 또 이유가 있는 거겠죠. 이유가 있죠. 예. 뭐 성장성이 좋다든지. 예. 예. 그리고 뭐 이 코너 이름에 뭐 가치 투자가 아예 들어가 있는데 사실 이제 배당주 매니저를 모신 거잖아요. 네. 원칙이랑 실행면에서 배당주 투자와 가치 투자의 관계? 나도 이제 배당주 투자를 하는데 가치 투자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 근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제가 생각하는 가치 투자라는 거는 성장주 투자의 반대말은 아니에요. 네. 왜냐하면은 가치 투자를 한다는 거는 중장기적인 어떤 기업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먼저 하는 거잖아요. 그거 대비해서 지금 저평가 여부를 가지고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전통적인 가치 투자자들은 과거에 벌어놨었던 어떤 장부 가치에 많은 포커싱을 둬서 뭐 PBR이 낮은 그런 종목들을 많이 사셨고요. 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저희 코너에서 나오신 분들이 말씀하시는 것들은 중장기적으로 어떤 성장에 대한 가능성을 보시고 거기에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하신 거죠. 네. 그래서 그 가치 대비 현재 주가가 싸기 때문에 가치 투자를 하고 또 말씀을 할 수 있는 거고요. 근데 저희가 생각하는 배당주와 가치 투자의 관계는 약간 좀 학문적으로 들어가면 네. 기업의 어떤 주가라는 거는 이 기업이 벌어들일 수 있는 미래 현금 흐름을 다 더해서 그걸 현재 가치화한 거라고 말을 하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그 현금이라는 것들을 저희가 다 돌려받으면 좋겠지만 일정 부분밖에 돌려받지는 못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가장 그 소액주주로서 좀 효과적으로 그 기업의 어떤 현금 흐름들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저희는 배당이라고 보는 거죠. 개념적으로뿐만 아니라 실체적으로 진짜 그 현금 흐름의 일부를 받는 그렇죠. 유일한 방법은 사실 배당인 그래서 거죠. 뭐 저희가 뭐 DCF라고 또 많이 얘기하잖아요. 디스카운트드 캐시플로인데 거기에서 뭐 그 배당을 가지고 쭉 이제 땡겨오는 방법들도 좀 쓰고 있는데 어쨌거나 그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이제 배당주 투자라는 거는 결국은 이 회사가 캐시플로를 얼마나 만들 수 있느냐. 그래서 그 부분들을 고려하는 그런 투자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제 자꾸 이제 얘기를 할 때 사실 이 배당을 지급하는 회사는 재무 구조가 좋아야 되고 뭐 의지도 있어야 되고 이런 얘기를 자꾸 하는 게 저 옛날에도 이제 책에서 배웠을 때도 배당은 뭐 현금으로 줘야 되고 그리고 재무 구조 내지는 전망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되고 이렇게 이제 들었는데 저도 이제 회사를 운영하는 입장에서 주주도 있고 배당을 한번 해보잖아요. 그러면 은행 잔고에 있는 현금이 배당을 딱 결정을 하면 저희 CFO 배당 나갔습니다 이러면은 그만큼 그냥 쑥 빠져버리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경영하는 입장에서 보면은 정말 뭐 주주로서 일부 받는 부분도 있지만 그 유보 수익이 이제 확 없어지는 걸 보면 이거는 전망에 대한 자신감이나 또 이만큼의 현금을 벌 수 있겠다는 자신감이 없으면 쉽게 하기 좀 힘들겠다는 생각. 그러니까 저도 배당을 많이 달라고 회사 측에 요구를 하지만 제가 그 입장이 되면은 결코 배당을 그렇게 따박따박 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라고 체감을 많이 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자신감들이
결국 지나고 나게 되면은 주식시장에서 돈을 계속 땡겨가는 회사들 죄송합니다. 좀 약간 저렴한 표현 땡겨가는 회사들 그런 회사들이 물론 잘 되면 좋겠습니다만 결국은 현금 흐름으로 나한테 돌려주는 게 없고 주가 역시 단기 굉장히 좋을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이렇게 꾸준히 좋았던 예를 보기가 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네. 배당을 주는 회사들은 말씀하신 대로 재무구조에 대한 확신 그리고 현금을 창출을 할 수 있는 그런 확신이 있기 때문에 하는 회사들이라서 상당히 좀 좋다. 네. 저희는 검증하기가 되게 편해서 저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쉽게 그래도 다가설 수 있는 투자 전략이 대표적으로 이제 고배당주 전략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런 얘기를 이제 들으시는 분들은 1년 기다려서 배당 예를 들면 4, 5% 먹으러 들어갔는데 주가 10% 빠져버리면 네.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는 반론을 하시거든요. 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다시 반론을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네. 일단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배당 수익률이 몇 %가 되든 이거는 주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평가가 되지 않았던 상황이라면 손실이 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평가 여부를 항상 꼭 같이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만약에 이 회사가 저평가된 게 확실한데 전체 자산 시장이 굉장히 어려워져서 동반 하락하는 경우도 있고 그럴 수가 있잖아요. 지금처럼. 그러면 또 이제 기다릴 수 있다 그러면 한 2, 3년 길게는 기다리면 당연히 그 이상으로 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배당 수익을 받았는데 주가 빠졌다. 근데 이 회사 펀더멘탈이라든지 아니면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좋다. 그러면 그 주식을 더 사야죠. 네, 배당을 받아서 더 사든지 아니면 다른 자금 더 사던 투입해서 사든지. 그래서 매입가를 낮추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확실히 경험상 보면 예를 들면 주가가 빠진 배당 수익률도 올라가잖아요. 맞습니다. 예를 들면 5%짜리가 이제 주가가 빠지면은 6%, 7%가 되는데 그러면 6, 7%에서 강하게 다시 주가가 올라서 5%로 회귀하는 현상을 강하게 경험을 많이 하시나요? 그것도 좀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가요? 많이 그 트랙 레코드가 저희가 이제 저희 회사의 투자 문화에 이제 녹여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경험들이 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펀더멘탈이 되게 좋은 회사인데 단기로 한두 분기 정도 성과가 나빠질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죠. 네네. 특히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이 약간 수출 지향형이면서 사이클을 많이 타는 회사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는 강하게 이제 사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한 두 분기 정도 또 지나게 되면은 어닝이 바닥을 쳤네. 이제는 좋아지네. 저평가네. 이런 얘기가 좀 나옵니다. 근데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기 전에 이제 주가가 반등하는 경우를 저희가 많이 봤기 때문에 저희에 대한 어떤 그런 확신도는 좀 높은 편이고요. 자연히 종목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가장 큰 철강 업체 P회사, 그 P회사 같은 경우에 다시 아시겠죠? 일단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재무 구조가 상당히 우량합니다. 그렇죠. 우량하고 여러 가지 갑론을박이 있습니다만 그 회사의 원가 구조가 상당히 좋아요. 다른 회사 대비해서. 그럴 경우에 한두 분기 정도 이익이 나빠지는 국면도 있습니다. 네. 그럴 때 배당이 올라갈 때 저희는 이제 미리 선취를 하는 거죠. 떨어지는 칼날을 잡지 말라고는 하는데 배당 투자를 하게 되면은 그냥 좀 그렇게 되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근데 제일 무서운 건 이제 배당이 유지가 되고 주가만 빠지면 괜찮은데 이 펀더멘털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 한 두세 분기 정도의 이익이 하락 사이클로 들어가면서 배당 컷을 해버리면은 사실 이게 제일 괴로운 상황이 돼버리는 거잖아요. 이거는 내가 원했던 시나리오가 아닌데 어떻게 보면 시장이 맞았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데 이 배당 컷에 대해서는 이거 사전에 감지하거나 아니면 있을 수 있지만 더 싸게 사니까 괜찮다? 혹은 대응의 영역이다? 어떻게 배당컷이라는 이 불행한 상황에 대해서 준비를 하시나요? 그게 이제 저희 하우스의 이제 노하우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배당주를 이렇게 오래 해오면서 배당 추정을 좀 나름대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저희 팀 잠깐 소개해드리면 매니저 7명, 그다음에 애널리스트 7명이고 소위 업계에서 빡센 리서치하는 하우스라고 네. 다들 알고 계신데 알고 있죠. 네. 예. 그래서 캐시플로우를 예. 이제 추정을 하고 배당 정책에 대해서도 과거에 이 회사가 어느 정도의 그런 그 컨피던스가 있었는지, 그러니까 좀 성과가 좀 안 좋아지는 실적이 나빠지는 국면에서 배당 유지하려는 노력을 했었는지, 아니면 이 회사는 배당 성향을 기준으로 배당을 해왔는지, 그리고 어떤 회사 같은 경우는 글로벌 금융위기 때 이사회가 상당히 아까 말씀하신 현금의 사회 유출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강하게 반대하셨대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건지, 뭐 여러 가지를 저희가 다각도로 이제 분석을 해서 배당 컷에 대해서는 시장 대비해서 조금 빨리 캐치를 하고 좀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배당 컷이 좀 예상이 그런 리서치를 통해 예상이 되면 뭐 좀 비중을 줄인다든지 뭐 더 싸게 살 수 있을 테니까 그런 조치들은 하시는 거지 뭐. 그냥 믿습니다 이렇게 가는 건 그렇게는 하진 않습니다. 예. 아마 뭐 비근한 예가 지금 이제 사이클이 있는 업종 중에서 배당을 원타임으로 갑자기 작년에 많이 올렸던 회사들이 네. 좀 떠오르는데요. 그런 회사들 아마 지금 배당 수익을 보면은 10몇 프로 예상이 나올 거예요. 네. 근데 전혀 저는 그렇게 되지 않는다고 미리 생각했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그런 회사에 대해서는 배당 수익률이 높아도 투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그런 노하우를 또 갖고 이제 대응을 다 하시는 거. 그러니까 투자라고 해서 뭐 그냥 마냥 그냥 사놓고 뭐 기다리기만 하고 그런 게 아니라 다 치열한 노력들이 예. 또 특히나 이제 배당주에 워낙 명가로서 유명하시기 때문에 리서치 자체도 그 배당 그 자체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이 노력을 기울이시는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저희 이제 지금 뭐 스튜어드십 코드다, ESG 투자다 뭐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저희는 이제 그 이전부터 기업의 뭐 IR 팀이라든지 경영진께 이렇게 현금 흐름과 투자가 진행이 되고 있으니 배당은 이만큼 올려주시면 자기 자본 수익률, 그러니까 ROE가 올라가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많이 말씀을 드려왔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배당에 대해서 항상 체크를 해왔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데보다 좀 더 기민하게 대응할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생겼다고 봅니다. 배당 컷 외에 혹시 고배당 펀드 운용하시면서 좀 가장 신경 쓰시는 부분이 있으실까요? 네. 뭐 모든 종목들이 다 고배당이 됐을 때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오히려 어떤 배당주 펀드가 더 저평가되었느냐를 이제 판별해 내는 것이 정말 힘듭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열심히 하고 있죠. 그러니까 뭐 저평가의 정도를 말씀하시는 건가? 아니면 이 우선순위를 뭘 더 사야 되고 어떤 차이를 봐야 되는지에 대한 어려움이 있으시다는 건가요? 네, 이제 뭐 저평가의 그런 부분도 있을 거고요. 말씀하신 대로 얘는 조금 더 많이 기다려야 되고 얘는 조금 뭐 한두 분기만 기다리면 되고 이런 부분도 저희가 뭐 물론 항상 생각하는 영역입니다. 네. 저희는 요즘에 이제 많이 얘기를 하는 게 뭐 9%짜리, 10%짜리 이런 것들이 이제 장이 하락하면서 나오니까 이제 저희 내부에서도 스타일마다 좀 차이가 있는데 이제 가격 요소 그리고 이제 배당에 좀 가중치를 두는 매니저는 이제 9% 10%를 사야 되겠다고 얘기하고 이제 반대편에서는 이제 9% 10% 나오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거다. 라고 또 얘기를 하는 부분들이 계속 이렇게 충돌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는 사실 배당주를 완전히 전면에 내세우지는 않아서 그 안에서도 그런 차이를 용인을 해주는데 베어링 안에서는 어떻습니까? 이런 주제가 딱 나오면 네네. 뭐 역시나 경론을 벌리나요? 아니면 그래도 배당이 높은 쪽으로 좀 많이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편인가요? 저희 회사에 배당주 펀드만 있는 게 아니에요. 물론 이제 저희 회사의 운용자산 중에 가장 좀 큰 부분을 차지하고 워낙 시그니처다 보니까 그렇긴 한데 저희가 이제 일반 성장형도 있고 가치형 펀드도 있고 그다음 장기 성장형 펀드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매니저마다의 어떤 그런 강점들을 저희가 잘 조화시키는 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배당주 운용을 할 때는 배당이 조금 더 방점을 두고 운용을 하고 있고 저 역시도 배당주만 하는 게 아니라 일반 성장형 펀드도 같이 운용을 하고 있어요. 네. 이럴 때는 조금 배당주보다는 조금 그래도 밸런스가 좀 맞아야 되니까 성장 쪽에도 조금 저평가된 종목에 대해서 좀 찾아보고 그렇게 운용을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얘기들을 좀 다 모아가지고 좀 고배당주 투자 사례 중에서 이거는 돌아봤을 때 굉장히 좀 성공적이었고 모범적인 사례였다라고 할 만한 사례들을 좀 몇 가지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종목 얘기는 항상 조심스럽습니다. 예. 아무래도 그렇죠. 저희 뭐 컴플라이언스 문제도 있고 해서 네. 뭐 일단은 시청자분들이 좀 아무래도 구체적으로 네. 이제 닿게 이해가 되려면 네. 그리고 배당주 투자를 하면 좋다라는 거를 좀 피부에 와 닿으려면 사례가 필요하니까 좀 과거에 뭐 투자가 다 집행이 됐거나 아니면 어느 정도 뭐 알려져 있거나 이런 것들 위주로 해서 조심스럽게 얘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아무래도 요즘 얘기를 하는 것보다 옛날 얘기를 하는 게 좀 더 편안할 것 같아요. 네네. 사례니까요. 네, 사례니까요. 네, 저희가 이렇게 종목 발굴한다. 이런 식으로 지금도 열심히 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샘 아시죠? 네. 네, 저희가 최근에 실적이 좀 안 나와서 고생 좀 하는데. 네, 맞아요. 지금 그렇죠. 한샘 얘기하면 지금 다들 갸우뚱 하실 것 같은데 근데 저희가 이제 한샘을 처음에 투자를 한 게 2009년 정도였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조인하기도 전이었고요. 그 당시에 이제 저희 펀드를 운용하던 매니저가 한샘을 상당히 고배당주로 접근을 하셨던 것 같아요. 배당 수익률이 뭐 3, 4% 이상 나오고 그다음 PER은 뭐 한 8배 정도 나오는 내수에서 상당히 강점이 있는 그런 회사였어요. 그 당시에는 이제 뭔가 저평가되어 있고 고배당이다. 내수주다 이렇게 해서 투자를 하셨던 것 같은데 이 회사가 언제서부턴가 갑자기 성장주로 돌변하는 거예요. 다 아시겠지만 그 주가가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까지 갔었던 종목이고 지금은 뭐 한 10만 원 언더에서 수년간 거래가 되고 있지만 그렇게 밸류에이션이 싸고 배당이 높은 종목들이 성장주로 턴어라운드 하는 경험들을 저희가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종목들 또 하나 말씀을 드리면 이거는 또 다른 예예요. 그건 이제 배당주로 투자했다가 성장주로 변신한 시장의 인식이 달라졌던 그런 종목이고요. 중장기적으로 저희가 투자했었던 종목은 뭐 그 반도체 주식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는 테스트 업계의 강자, L 기업입니다. L 기업이고, 핀을 만드는, 핀을 만드는 L 기업입니다. 저희가 상당히 오랫동안 투자를 이어오고 있는 종목이고요. 이 회사는 매년 매출액이 2자리 이상 계속 꾸준히 성장해왔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현금 창출 능력 되게 많이 본다고 말씀드렸는데 영업이익률이 35%, 40%에 근접하게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매출액과 이익이 증가를 할 때 배당 역시 동일한 강도로 증가를 시켜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회사는 배당으로도 먹고 그다음에 자본 차익도 누릴 수 있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상당히 선호하는 종목이고요. 그렇다고 이제 저희가 이렇게 성장성만 있는 종목에만 포커싱을 하는 것은 아니고 앞서 말씀드린 그 PE 기업 같이 지금 철강회사 PE 기업입니다. 시황이 단기 시황이 나빠서 주가가 빠져서 배당 수익률이 높을 때는 저희가 사고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그 다음에 이제 시황이 올라오면 당연히 주가가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주가가 올라가서 배당 수익률이 좀 떨어지게 되면 저희가 이제 매도를 통해서 차익 실현을 하고 이런 선순환 구조로 계속 돌아갔기 때문에 저희 펀드가 좀 계속 좀 양호한 성과가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배당을 이제 깔고 가시는데 맞습니다. 이제 피기업처럼 약간의 이제 매매를 통해서 좀 시세 차익을 쌓아가시는 부분과 그리고 그냥 배당주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성장주로 맞습니다. 돌변하면 뭐 실적에 리레이팅에 뭐 이렇게 하면 사실 좀 크게 가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것들이 지금 펀드의 장기 성과를 계속 이제 차이나게 올렸던 큰 원인이라고. 큰 원동력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면 이 프로세스도 좀 궁금한데, 그러니까 딱 처음 봤을 때 뭐 전문가에 대한 환상 이런 거 딱 보면 한샘은 이렇게 성장할 것 같았고, 뭐 L 기업은 이렇게 더 성장할 것 같았고, 근데 그 기업들도 제가 이제 돌아보면 정체하는 국면도 있었고 항상 좀 혼란스러웠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L 기업도 잘 가다가 좀 이렇게 정체하는 구간이 있었고 한샘 같은 경우에도 제가 이제 봤을 때도 한 배당 수익률이 한 3, 4%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때도 뭐 사실 이케아가 들어온다 그러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다 그때 당시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다 있었거든요. 이케아 들어오면 다 막 문 닫아야 되고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결론은 그렇지 않았지만 이 과정에서 저희 투자자분들이 참고할 수 있는 결국엔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 결론에 도달을 했다. 조금 현실적인 그 현장에서의 상황을 좀 묘사를 해주시면은 이에 도움이 더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은 모든 것들이 사람이 만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방향을 가느냐 이게 진짜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많이 보고요. 그다음에 아무래도 사람도 저도 저희 부모님을 통해서 내려받은 그 유전자들이 어떻게 보면 제가 노력한 것보다 훨씬 많은 것들을 결정을 하고 있잖아요. 기업도 어떻게 보면 더 이제 법인격이니까 법에서 그렇게 얘기하니까 어쨌든 인격이 있다고 보면은 거기에 있는 조직원들이 수십 년간 쌓아왔었던 그런 부분들이 그 회사의 어떤 문화로 녹여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겪어낼 수 있는 건지 잘할 수 있는 건지에 대해서 계속 생각을 하면서 싸다고 생각하면은 버텨야죠. 그런데 이제 그동안 모든 말들이 다 잘 뛰면 좋겠지만 좀 못 뛰는 말이 실력이 없어서 못 뛰는 게 아니라 잠깐 컨디션이 안 좋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저희 성과를 끌어줄 다른 것들을 좀 더 찾아다니면서 이쪽은 살짝 덮어둡니다. 그런 덮어뒀던 것들이 나중에 발효가 된 훌륭한 와인으로 이렇게 와인까지는 너무 길군요. 좋은 장으로 또는 좋은 김치로 이렇게 턴어라운드가 되는 거를 저희가 종종 봤기 때문에 끊임없이 리서치합니다. 의심을 갖고 리서치를 해요. 계속 가져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근데 결국은 주식은 팔알이 기다림이잖아요. 네. 기다림을 잘 버텨야 좋은 성과가 나온다는 것을 저희가 알기 때문에 그럴 때는 잠깐 이제 관심 조금 끄고 기다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개인 투자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선뜻 와닿지 않을 법한 얘기라는 생각이 드는 게 대부분 개인 투자자분들은 종목 수가 좀 적잖아요. 그래서 한샘이나 L기업을 얘기하더라도 개인 투자자분들은 그냥 계좌에 요런 거 한 두세 개 요렇게 있는 그래서 성과가 좋았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이제 기관 투자자는 종목이 좀 더 많고 그리고 그 종목이 많은 가운데에서 저도 사실은 기대치 조정을 계속 하거든요. 저는 이제 걸그룹으로 많이 이제 걸그룹 운영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맞습니다. 얘네들이 다 예능 나가서 막 매력을 발산하고 노래도 잘하고 히트곡도 계속 나오고 그러면 좋은데 이게 이제 현실에서는 그 중에서 어떤 애가 좀 조명을 받으면 어떤 애는 좀 조명을 못 받다가 근데 얘가 이제 또 대중에 의해서 좀 소비가 되면은 다른 애가 신선하게 좀 치고 나가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걸그룹이 먹고 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포트폴리오를 볼 때 어떤 종목이 좀 쉬어가더라도 기본적인 역량이 있으면 좀 넌 잠깐 쉬고 있어라. 대신 이제 다른 애가 돈을 벌어올 거야. 그래서 걔한테 좀 힘을 실어주고 얘가 좀 힘이 빠지면 얘가 다시 치고 올라주고 그게 포트폴리오 분산 운용의 매력인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도 시청자분들이 정말 꼭 아셔야 되는 부분 같아요. 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환상 같은 것들이 프로들은 찍는 대로 다 되고 그리고 찍는 대로 그냥 주가도 펀더멘털도 직선 운동으로 이렇게 간다고 생각하는데 결국 그렇지 않더라고요. 맞습니다. 우리가 투자의 대가라고 얘기하는 워렌 버핏 선생님, 그 회장님조차도 단기에 있어서는 주가 잘 못 맞히셨어요. 네. 항상 너무 빠르시거나. 빠르시거나 그러셨는데 그걸 항상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도 기본적으로는 다 웬만한 기초를 갖고 있는 종목을 골라야 사실 쉬더라도 다시 나가서 하지. 기본적인 실력이 없으면은 안 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일단은 거기서 오디션을 잘 봐서 좋은 멤버들을 일단 걸그룹에 채우는 게 우선인데 얘네들이 한꺼번에 다 뜨는 경우는 많이 없더라. 맞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는 그룹에서 나가라 이거보다는 좀 참아주는 게 오히려 나중에 봤을 때는 또 좋은 결과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이제 오디션을 저희 내부적으로는 바잉 리스트 편입으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저희 회사 얘기로 넘어가면 바잉 리스트라는 게 이제 다들 갖고 계시는 유니버스 개념인데요. 매니저가 별도의 리서치 없이 살 수 있는 그런 저 종목의 풀이에요. 이미 리서치가 이제 끝나 있는. 리서치가 끝나 있는 그렇기 때문에 일단 거기에 있는 종목들을 잘 관리를 하면 일단 언제든지 데뷔를 시켜도 괜찮을 친구들이니까 그걸 잘 관리하는 것도 저희의 어떤 노하우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렇죠. 그리고 오래 지켜보셨으니까 맞습니다. 또 계속 축적이 되는 이 회사에 대한 판단이. 그래서 저희 회사 또 계속 자랑을 좀 드리면 리서치가 자랑하셔도 됩니다. 리서치 자료가 상당히 많이 모여 있어요. 오랫동안. 그래서 저도 가끔 가다가 옛날 리서치 자료 찾아보거든요. 그러면 이제
길게는 20년 정도 전의 자료도 나오고요. 네. 거기까지는 너무 찾아보진 않지만 뭐 비근하게는 뭐 3년 5년 전에 담당자도 좀 바뀌니까 그 담당자는 어떤 포인트로 봤을까 그런 것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때는 이런 게 있었는데 지금은 왜 그런 얘기를 하지 않느냐, 또는 이때는 이 성장 포인트가 있었는데 이게 얼마나 실현이 됐느냐, 이런 것들 보면서 잘 관리가 되고 있는 것도 주식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네, 저희 회사 자랑도 살짝 얹으면 네. 저희도 이제 내부에서 보고서를 다 애널리티에 쓰고 그거를 이제 공유하도록 올리는 그런 이제 데이터베이스가 있는데, 저도 이제 옛날에 기록들을 좀 찾아보거든요. 그러면은 회사가 이거 하겠다 그랬는데 결국 못했구나. 이건 좀 거짓말이었구나. 이선 말한 대로 다 잘 됐네. 그리고 당시에 애널리스트가 받았던 인상과 현재 현실은 어떤지 뭐 이런 것들을 보기에 저는 과거 기록이 상당히 유의미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유의미합니다. 예. 그래서 사람이라는 이 네. 생물은 사람의 예. 기억이라는 것은 사실 완전하지 맞아요. 않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기록을 하고 과거에 어떤 잘못을 했고 그거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배웠고 다시 그런 잘못을 되풀이지 않도록 하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오늘보다 내일이 조금 더 나은 투자자가 되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네. 예, 얘기하다 보니까 또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잠깐 휴식한 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중동학 개론이 끝난 지 벌써 2개월. 여전히 많은 분들이 꾸준히 시청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중동학 개론을 통해서 우리는 많은 지식을 얻기도 했지만 세상을 이해하는 폭을 더 넓힐 수 있었던 것도 같습니다. 위즈덤 칼리지에서 만나는 임남식 교수님의 특강은 사람에 대한 이해를 선사합니다. 앞으로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를 알게 만드는, 그러니까 내다보고 내가 움직이게 만들 수 있는 게 지혜라고 한다면, 저는 지혜의 절정이 결국은 인간 이해로 수렴된다고 봐요.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어떻게 희로애락을 표현하고 무엇을 고민하고, 그러면서 사람과 사람이 만들어내는 세상이 저는 사람과 세상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보는 특별한 시간. 네이버와 인터파크에서 위즈덤 칼리지를 검색해보세요.